자유한국당 대선 후보가 선출됐습니다. 유력 주자였던 홍준표 지사가 이변 없이 대선 후보로 확정됐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된 가운데 한국당이 보수층을 결집시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간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 박수현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어서 안녕하십니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대선 후보로 홍준표 지사가 확정이 됐는데 일단 유력 주자로 꼽혔었거든요. 예상했던 결과였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당연히 예상했던 결과대로 나왔죠. 한 54% 득표를 했는데 당내에서는 경쟁자는 없었다고 봅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주자들이 좀 약체였고요. 홍준표 지사는 지명도가 상당히 있던 분인데다가 출마 선언한 지 지금 보름 만에 결국은 후보가 됐는데 그 주목을 끄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죠. 막말이라는 비판도 받았지만 어찌됐든 기존의 인지도에다가 주목을 끄는 말 이런 걸 통해서 결국은 후보가 됐는데 자유한국당의 경선을 지금 돌이켜 보면 과거에 큰 정당이었고 여당을 했던 정당인데 사실은 국민의 입장에서는 아쉬운 게 많습니다. 후보들의 이 정책과 비전 대결이라기보다는 좀 유치한 상대방에 대한 네거티브 공방으로 많이 치우쳐졌고 그다음에 국민과 유권자 입장에서는 후보가 어떤 분들인지 어떤 생각을 갖고 나왔는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여론조사를 통해서 1, 2차 컷오프가 이루어졌고 본선에서도 토론회 3차례 정도 하고 이번에 후보를 골랐는데 결국은 이번에도 50%는 여론조사가 반영이 됐는데 역시 인지도에서 앞선 홍준표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상당히 앞서갔기 때문에 편안하게 후보가 됐는데 지금이라도 홍준표 후보가 본인의 미래 비전에 대해서 국민들께 정말 구체적으로 자세히 제시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일단 후보로 선출되신 거에 대해서는 축하를 드립니다. 박 의원님도 예상했던 결과였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홍준표 후보가 선출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저는 우리 이상일 의원님 말씀을 다 하셨기 때문에 다른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보면 사실 집권당이었고 거대 정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의 전당대회 5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축제의 장 아니겠습니까? 그런 어떤 그 전당대회가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이라는 사태를 맞이해서 굉장히 좀 침울하고 또 어떤 그렇게 축제 같은 것들 분위기가 느껴지지 않는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깝게 보입니다. 또 더구나 사실 그 자유한국당이 과거와 달리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면서 어떤 흥행이나 어떤 비전 자체도 잘 느껴지지 않는 역동성이 없는 그런 요식행위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있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가 국민을 상대로 지금 어떤 이야기를 했다기보다는 국민께 웃음은 많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흐뭇한 웃음이 아니라 정말 어이없는 그런 웃음을 많이 주는 코미디 같은 그런 과정을 거쳐왔는데 기왕에 후보로 선출되셨으니까 지금이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 비전도 중요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민주주의 위기를 맞게 한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떤 정말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 이런 자세를 먼저 보이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미래 비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어떤 진지한 그 자세를 가지고 국민을 대하는 태도를 보여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락 연설에서도 그렇고 우리 당에 친박은 없다, 개파가 없어졌다라고 거듭 강조를 했는데 일각에서는 보수가 하나로 뭉쳐도 모자를 판에 이렇게 일부 친박 일부 지지자들을 굳이 강한 어조로 대할 필요가 있나 이런 목소리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는 당 지지율이 지금 완만하게 떨어지는 상황이고 본인의 지지율도 좀 떨어진 상황에 후보가 됐기 때문에 본인 입으로 그동안에 지게작대기도 대선 때는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친박의 정치인들, 그다음에 그분들을 지지했던 분들 이 표도 일단은 안고 가겠다. 그래서 우파를 좀 결집을 시키고 그 우파의 대표 주자가 되겠다. 그러고 나서 바른정당의 그 유승민 후보와 국회의원들까지 본인 입장에서는 흡수를 하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지율은 지금 완만하게 당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고 본인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는데 물론 오늘 후보로 선출이 됐으니까 컨벤션 효과로 다시 도약할 수 있을지는 모르는데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본인은 우파 결집에 내가 주인공이 되겠다 이런 전략인 것 같고 지금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는
엊그제 이야기하고는 좀 더 다릅니다. 사실 국민의당하고 연합을 할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했고 이게 영원한 연대가 될 거라는 이야기까지 했는데 예. 지금 안철수 후보가 상당히 상승세를 타고 있는 상황에 지금 안철수 후보를 얼치기 좌파라는 표현으로 예. 일단은 좌파로 분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중도 우파의 성향의 국민들을 본인 쪽으로 좀 끌어당기겠다는 전략인 것 같은데 저게 과연 주요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텐데요. 일단 급한 것은 자유한국당이 국민으로부터 지지가 좀 떨어지고 있는 이 상황을 브레이크를 걸어야 돼요. 예. 근데 그걸 어떻게 걸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본인의 비전과 이런 구체적인 공약 제시 같은 게 나와줘야 되겠는데 친박 핵심들하고 정리를 안 한다면 예. 바른정당하고 연대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바른정당에서는 그분들이 싫어서 나왔고 탄핵 때문에 나왔는데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도 그분들 청산하지 않는 한 연대는 없다고 분명히 하고 있기 네, 그걸 때문에 조건으로 내걸었죠. 현재는 기싸움을 하는 형국이지만 예.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는 그 표도 친박 표도 필요하고 예. 사실은 또 연대도 필요한데 그게 그 두 마리 토끼를 과연 다 잡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의원님- 의원님이 뭐 기싸움을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실 이 유승민 의원과의 어떤 설전을 그동안 벌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전해졌었는데 오늘 또 인터뷰에서는 나는 뭐 대꾸를 한 적이 없다. 그리고 오늘 또 수락연설에서는 문을 열고 바른정당 의원들을 기다리고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보수 단일화 좀 어떻게 보세요? 예, 우리 홍준표 후보의 발언은 워낙 아주 강성 발언에서 일관성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분석을 해보면 사실은 우왕좌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예측을 할 수가 없는데 아마 지금 그 유승민 후보를 대하는 홍준표 후보의 태도는 고립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선은 그 국민의당과의 연대 가능성을 열어놓고 그러면서 오늘 그 홍준표 후보가 4명의 그 후보를 거론하면서 문재인 후보, 심상정 후보를 좌파로 분류하고 안철수 후보를 얼치기 좌파로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그 4강 구도를 만들면서 유승민 후보는 아예 거론조차 안 하지 않습니까? 네. 고립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선 국민의당과의 어떤 연대 가능성 이런 것들을 모아놓고 나중에 아주 더 떨어졌을 때 그때 아마 흡수하겠다는 그런 어떤 전략으로 보이는 것이고 의도적 무시 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예를 들어 대선에서 집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적은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대선 이후에 새로운 야당 체제를 구축하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어떤 그 이니셔티브 게임 뭐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유승민 후보를 그렇게 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야말로 어떤 보수 단일화의 주도권을 확보하겠다. 네, 당연히 이렇게 볼 그렇습니다. 수가 있겠군요. 네. 예. 본인만 아까 나머지 안철수 후보까지 얼치기 좌파로 밀어놓으면서 예. 자기만 그 우파 하나로 분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자기와 문재인 후보의 1대1 구도, 우파와 진보의 1대1 구도를 만드는 것, 그것만이 유일하게 뭐 이 상황을 보수 입장에서는 헤쳐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몰아가고 있는 것이죠. 예. 네. 예, 사실 지금 홍준표 지사는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계속해서 자격 논란이 거론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심이 홍 지사에게 향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예, 일단 뭐 그 고만고만한 후보들이 나온 와중에 사실은 뭐 언론에서 이런 말씀 드리기 죄송합니다만 도토리 키재기 지지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홍준표 지사의 그 인지도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작용을 했을 것 같고요. 지금 일단은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 홍준표 후보가 뭐 저는 이 소탐대실이라는 말이 지금 이 자리에도 생각이 나는데 예. 뭐 친박 청산이나 뭐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도 아까 이상일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뭐 뺄셈 정치 하지 않는 것 뭐 그런 계산을 할 것이다 하는데 사실은 과감하게 빼내야 새로운 국민의 지지가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더구나 본인이 지금 자기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법원에 판결을 놔두고 있는 상황에 자격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이번 대선의 가장 큰 화두는 새로운 대한민국과 적폐 청산입니다. 그 적폐가 그 자유한국당 안에 고스란히 쌓여 있는데 그것을 놓고 어떤 국민에게 지지를 호소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예. 결과적으로 떨어져가는 이 지지율을 만회하는 것 그것은 바로 자유한국당 내에 있는 친박 핵심들에 대한 적폐를 청산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 그것이 국민의 지지 주목이라도 받을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예, 지금 유 의원이 홍 지사와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 상황에서 보수 단일화의 숨은 변수는 선거 자금이다 이런 목소리가 네.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 보세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지금 유승민 후보는 이미 후보로 바른정당에서 선출이 됐는데도 소위 말해서 컨벤션 효과를 누리질 못하고 있어요. 지지율은
항상 머물러 있고 지금 도약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보 등록이 15, 16일 얼마 남질 않았고 4월 30일부터는 투표지가 인쇄가 됩니다. 예, 그렇죠. 그때까지 그 전까지 단일화 이 과정이 뭐 이 물밑 작업이 많이 이루어질 것 같긴 해요. 실제로 단일화가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는 지켜봐야 되지만 그런데 만약에 바른정당 입장에서 지금 국회의원들이 33분 정도 계시죠. 그분들로 인해서 국고보조 받고 있죠. 또 의원들이 당비도 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돈을 유승민 후보를 위해서 다 써야 되는데 유승민 후보가 대선에 끝까지 가서 지금 지지율만큼 득표를 한다면 선거 보조는 한 푼도 받지를 못하게 돼요. 그럴 때 과연 당 지도부가 그렇게 그걸 방치를 하겠느냐. 그다음에 당원들 또 사실은 유승민 바른정당 지지하지는 않지만 예. 범보수로 분류되는 어떤 국민들 이런 분들이 이대로 가면은 정권을 내주는 건데 연대를 해라, 단일화를 해라 엄청난 압박을 할 것 같아요. 예. 그때 유승민 후보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되고 마찬가지로 홍준표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오늘 갤럽 조사가 9% 나왔는데 지지율이 홍준표 후보 지지율은 4%입니다. 근데 역시 10% 미만을 본선에서 득표할 것 같은 그런 전망이 생긴다면 예. 그 자유한국당 지지자들, 자유한국당 의원들 역시 마찬가지로 단일화하라는 압박을 가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분이 지금 표현은 달리하지만 안철수 후보한테 배워서 자강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승민 후보도 후보로 선출되기 전에는 연대를 이야기했다가 지금은 내가 단일화하기 위해서 후보된 건 아니다라고 해서 예. 자강론을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 홍준표 후보도 자강이라는 표현은 안 쓰지만 지금 말하는 게 자강론이에요. 자기가 우파의 중심이 되겠다. 근데 정말 자강을 해가지고 짧은 기간 내에 그 10%포인트, 10% 이상 과연 지지율을 갖고 갈지 실제로는 15% 이상 득표를 해야 선거 자금 전액을 보전받는데 15% 이상 가져가긴 제가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여요. 그러니까 단일화 이 압박이 두 후보에게 굉장히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가해질 거다 이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단일화든 연대든 뭐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영남권에서 민주당 경선이 있습니다. 그동안 문재인 전 대표가 2연승을 했는데 오늘 이제 잠시 뒤면 경선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네, 좀 그렇습니다.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예, 뭐 저는 그 안희정 후보의 대변인인 걸 밝히고 예. 말씀을 드리니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뭐 좋겠습니다. 객관적으로 말씀을 네, 해주실 거라 그렇습니다.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그 영남에서는 이재명 후보나 안희정 후보가 굉장히 버티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 그 버틴 힘을 가지고 수도권에 와서 승부를 할 수 있는 굉장히 그런 교두보를 놓치지 않는 상황이 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아마 이런 것도 관점이 될 것입니다. 그 안희정 후보가 던졌던 그 대연정, 통합의 메시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보수적 정치성에 강한 영남에서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그 호응을 받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 부산, 경남 PK 지역에서는 문재인 후보, 안희정 후보의 접전 양상 그리고 대구, 경북 TK라고 하는 대구, 경북에서는 안희정 후보가 오히려 문재인 후보를 앞서는 여론조사가 트렌드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아마 그것은 그만큼 안희정 후보의 통합의 메시지가 에 반응하고 있다 유권자들이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것이 어떻게 반영이 될지 궁금하고 사실 지금 문재인 후보의 호남 충청 누적 득표가 55%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 측에서는 오늘 압도적인 승리로 60%를 넘기려고 할 것이고 왜냐하면 수도권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요. 그리고 안희정 후보와 이재명 후보는 합심해서 그것을 그 50% 선을 유지하는 60%까지 가지 않도록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텐데 아마 안희정 후보에 대한 그런 보수적 정치 지형의 어떤 반응이 있다 하더라도 지난번 그 호남과 충청에서의 어떤 득표 상황을 보고 아마 영남의 표심도 당원들의 표심도 아마 안희정 후보에 대한 흔들림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우리 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론조사상으로는 안희정 후보가 상당히 선전하고 있어요. 영남 지역에서도. 그러니까 특히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그 모든 후보 중에 1위예요. 예. 여러 조사에서 그렇게 나와요. 그다음에 부산 경남 지역에서도 상당히 높은 지지율을 올리고 있는데 문제는 이 일반 국민의 여론조사가 선거인단 투표에 그대로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그 민주당의 지금 경선 구조란 말이죠. 그러니까 선거인단을 모집을 해서 지금 210만 가량 되는 선거인단이 결국은 투표를 하게 되는데
결국 선거인단 모집 과정에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점이 노출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 쪽에서 직능단체 측하고 접촉을 해가지고 조직적으로 좀 선거인단을 모집한 그런 문제. 그다음에 전라북도의 그 우석대학교 그 문제 역시 그 선거인단 모집을 했단 말이에요. 학생들이. 예. 문재인 후보 쪽에 조직력이 상당히 강하고 그 조직력을 발휘해서 선거인단을 모집을 했기 때문에 일반 국민이 생각하는 그 안희정 후보에 대한 지지가 선거인단 내부의 지지하고는 이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희정 후보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점도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안희정 후보가 이야기했던 이 분권과 협치와 대연정, 대한민국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치권의 현실이 서로 대화하고 타협하면서 개혁을 해나가지 않을 수 없다. 이 인식에 동의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민주당 경선에서는 이게 반영이 안 되는 이 구조가 있어가지고 안희정 후보가 지금 좀 손해를 보고 있는데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날 같아요. 왜냐하면 문재인 후보가 만약에 60% 이상 득표를 한다. 그러면 수도권이 남았는데 수도권의 선거인단이 지금 절반가량 되는데 여기에 이게 전이가 돼서 일종의 문재인 대세론이 더 강하게 불 가능성이 있는데 사실은 일반 국민 생각하고 선거인단 결과가 다르니까 결국은 본선 경쟁력은 안희정 후보가 더 강한 거로 많은 여론조사에 나오는데 민주당의 지지층은 문재인 후보를 지금 선택을 하고 있는 이런 양상. 이것들이 앞으로 본선에서 어떤 결과를 낳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가 최근에 영남 경선을 앞두고 주 언론의 여론조사를 보면 지금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가 거의 확정되기 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양자 대결을 놓고 여론조사를 했을 때 아마 2, 3% 오차 범위 안에 좁혀 있는 것을 당원들이 지금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본선 경쟁력 말씀해 주셨는데 그 본선 경쟁력을 놓고 아마 당원들과 이 선거인단이 굉장히 고민스러운 오늘 투표가 될 것이다. 그것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네. 예, 그야말로 뭐 치열한 그야말로 뭐 좀 치열한 접전이 벌어져야 또 경선 흥행에 성공을 해야 그렇습니다. 그렇게 또 생각하고 그래야 좀 이런 부분도 민주당의 좀 정권 교체 지켜봐야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이렇게 같습니다. 크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좀 박근혜 전 대통령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새벽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이 됐습니다. 글쎄요, 국민들도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일단 두 분 좀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박 의원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그럴까요? 저도 야당의 정치인이긴 하지만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예. 이러한 사태를 놓고 마음이 좋을 대한민국 국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 아프고 대한민국이 안타깝습니다. 정말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지금 우리가 아픈 만큼 그리고 그동안 고통을 겪은 만큼 사실은 좀 단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적 도리로야 안타깝고 정말 안 됐고 이런 생각이 들지만 결과적으로 무너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국격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법과 원칙을 정확히 세우는 것 그것이 세계인들에게 보여주는 대한민국의 국격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인간적으로는 아프지만 그러나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길이 바로 이렇게 엄정한 법의 집행, 성역 없는 법의 적용 이런 것들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래도 이 아픔을 좀 이겨내면서 대한민국의 국격을 세우는 그런 날로 이렇게 인식을 해나가면 좋겠다. 또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구치소로 가는 박근혜 전 대통령 저 모습 사진이 오늘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정말 마음 아프고 착잡합니다. 이 정치인들이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최순실 이 사태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대처하는 과정을 쭉 보면서 큰 교훈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권력을 추구하는 분들, 이 나라의 최고의 권력을 잡겠다는 분들은 저 권력이 얼마나 무섭다는 걸 이번에 좀 교훈으로 얻어야 될 것 같고요. 권력을 잘못 사용했을 때는 정말 엄정한 법의 집행의 대상이 된다는 이런 사실을 깨달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결국은 판사의 목이지만 강구영 판사가 불구속을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검찰 입장에서는 충분히 영장을 청구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반 사안 같으면 영장이 충분히 발부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을 지내신 분이고 또 어찌됐든 삼성동 자택에서 불구속이 되더라도 아무 일도 못하고 계실 분인데 저런 구치소에 가셔서 수위를 잇는 모습, 저 모습을 꼭 우리 국민들 또 우리 외국에 계신 분들이 봐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했던 거란 말이죠. 이미 재판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진 여러 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뭐 법원에서 제대로 판단을 하겠지만 이 검찰에서 다시 수사할 게 좀 있다 하더라도 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다른 차원에서 여러 가지 수사 자료를 보강해 가지고 불구속 기소해서 재판을 받으면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찌 됐든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했기 때문에 그거는 뭐 법치주의의 엄격한 집행으로 생각을 하고 국민들이 불만이 있더라도 수용하고 존중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합니다. 예,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이 앞으로 뭐 39일 앞으로 다가온 조기 대선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세요? 예, 어떤 형태로든 영향은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러나 그 영향이 어떤 보수 결집이나 이런 형태로 크게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고요. 아마 저는 제 입장에서 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이 구속 마음은 아프지만 결과적으로 이것을 끊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국민들의 마음이 이번 대선에 반영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예. 또 그래야만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새로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떤 일정 부분 영향은 있겠지만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 또 영향을 미친다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가기 위해서 이 아픈 이 고리를 끊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국민들이 그러한 선택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의원님도 뭐 짧게 말씀해 주시죠. 만약에 불구속을 했다면 지금 대선이 40일이 채 안 남은 상황에 훨씬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영향을 덜 미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삼성동 자택에서 칩거하다시피 하고 있을 거고 무슨 친박의 정치인들이 삼성동을 뭐 들락날락하면서 자택 정치를 하기도 어려웠을 거고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름이 거의 오르내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를 하더라도 재판은 대선이 끝난 다음에 진행이 될 거고요. 그런데 이제 구속이 된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분들이 뭐 지금 상당히 격앙돼 있는 상태인데 이분들이 다시 태극기를 들고 광장으로 나오신다고 가정을 할 경우에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여요. 그리고 구치소 앞에서도 아마 그럴 것 같고 그러면 또 역시 촛불을 드신 분들이 또 맞불 집회도 할 것 같고 벌써 이미 정치권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여부가 관심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후보는 뭐 사면 일절 안 된다고 하고 어떤 후보는 사면도 상황을 봐서 여론을 봐서 검토를 하겠다고 하고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선판에 계속 변수가 되고 있는 이 상황. 그러니까 지금 정치에 계속 영향을 미치는 이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국민들이 현명하게 판단을 하셔야 되겠지만 사실은 불구속이 됐다면 대선에 미치는 영향은 훨씬 적었을 거다.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